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주말에는 또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은 20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 이겁니다. 도의적으로는 둘째치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 월요일 시작을 상당히 좀 불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급락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시장 상황 들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또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지난 주말에 나온 당정청 협의의 결과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나왔습니다. 예고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의 주요 내용 또 효과 살펴보는 시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샵 3698로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들의 의견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서강대 김연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대 조영철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재기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김성현 기자 연결이 됐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연이은 악재로 장중 1970선이 무너졌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1% 떨어진 1985.93의 거래를 시작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대 하락세로 19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급락하며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6% 떨어진 614.69의 거래를 시작한 뒤 급락하기 시작해 장중 602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을 넘었다 하던데 여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오른 1,203원 60전에 출발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고 미중 관세 전쟁도 확전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예. 앞에 수치에서 보셨습니다만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환율은 또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1,200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뭐 1,200원이라는 수치가 대단히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기 뭐 그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환율이 오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6원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이런 모든 상황에 이런 금융시장에 보여주는 이 수치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역시 지난주에 나온 일본의 우리를 백색국가 제외 또 그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지난 주말에 정부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뭐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 모두 발언이 있었고. 주말에 당정청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려서 대책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일 눈에 보이는 게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 배제에서 1,100여 개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을 좁혔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네. 전 생각이 많았는데 네. 첫째 1,190여 개 품목 중에서 금액이 작다, 금액이 크다 이런 걸 가지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품목을 150개가 됐든 뭐 400개가 됐든 그걸 왜 정부가 정해요? 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업이 가장 더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150여 개만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저는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 밥상머리, 책상머리 생각이다. 1,194개의 품목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 또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전 좋다고 보는데 네. 그것을 나누는 것에도 기업이
주도해서 그것을 해야지 정부가 그냥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네. 저도 그 내용을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봤는데 150개 품목을 선정한 그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정부가 설명을 했던데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 1190여 개를 모두 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품목이다 우리 경제라는 생각으로 예. 하고 그것을 A 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기업하고 등급은 적절하고. 협의해서 기업과 협의해서 해야지. 전 그 부분을 정부가 너무 150 몇 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 그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한 게 아니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그냥 거다. 뭐 규모, 그 수입 규모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금액이 비록 작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 부품이나 소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금액이 예. 크지만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159개만 그러면 그 중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그러면 800여 개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냐 이런 당혹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꼭 뭐 159개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당정청 협의회 결과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 생각을 저는 말씀해 신 주신 것 교수님이랑 같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 의견을 듣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려 보면 1,200개 품목에 대해서 다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꼭 159개 품목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 가지고도 일본이 무슨 경제 뭐 보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다른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국산화 네. 대체 가능성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체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특히 이 159개는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요거를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타당했냐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관으로 이렇게 좀 비밀스런 TF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면 뭐 이렇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 B, C, D 정도를 하고 굳이 A는 뭐고 B는 뭐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할 필요는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이 그러면 159개 또 명단 보고 빠진 걸 가지고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똑같은 주의와 집중도를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뽑아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체 의견은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수렴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렴하고 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159개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추후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업에서 그걸 가지고 이걸 왜 빠졌냐라고 하면 159개 품목 자체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단 말이죠. 다시 넣으면 안 될까요? 추가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159개를 정한 정부의 자체가 굉장히 섣불렀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주의다. 1190개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줄여서라도 핵심급만.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현장을 너무나 저는 도외시한 것이라고 봐서 예. 일단 1190개 모두 다 우리한테 집중 관리 대상이다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A, B, C, D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임팩트가 있는 대치였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러시죠. 뭐 그런 예.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일본이 정말 한국에 급소를 찌를 수 있는 품목은 이미 첫 번째 발표한 세 개. 개였다고 보고 이미 그 이하의 것들은 어느 정도 비용은 더 들겠지만 대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정부는 159개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추가로 보복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한 3, 40개 혹은 그보다 더 좁혀서 관리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늘려서 조금 브로드하게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예. 이게 경제연구소라든지 산업체에 있는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뭐 반도체 우리가 요번에 이슈가 된 세계 품목도 국산화해서 애를 많이 썼고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근데 네. 그 외에 다른 품목들은 비용이라든지 예. 성가시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교수님한테 그런 그 이야기 얘기를 있습니다. 해보시, 네. 그 얘기를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네. 일본이 차후에 네. 우리를 이제 추가로 보복을 할 만한 것들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서로 어느 정도 범위가 상당히 좁혀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지난번에 김상조 실장께서 실장, 예. 예, 뭐 리스트를 쫙 정해서 1, 2, 3분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정부에서 그 정도는 했을 걸 봅니다. 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할 때 한국이 입을 수 있는 리스트가 가장 큰 예. 거.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개다 20개다 하면 그건 이미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뭐 경계선상에 있는 거 포함해서 159개를 한 것이 아닌가.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 교수님한테는 우리 조 교수님이 또 예산 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 교수님이 딴 얘기 생각하신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본 예산에 내년에 최소 1조 플러스 알파를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정부가 1조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이것저것 떼고 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절반 조금 넘는 한 60% 정도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제가 들은 말이 뭐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 그게 맞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년에 6천억 정도 예산 또는 뭐 6, 7천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예년에 지원한 것과 비교를 하면 아주 대폭 증가된 늘어난 것입니다. 거다.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 그 계획에 따르면은 19년 동안에 한 5조 4천억, 그래서 한 1년에 한 3천억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그렇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년마다 그 1조 1조 원 이상씩. 규모로 하니까 아주 대폭 증가한 거죠. 물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실제로 R&D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비는 그 중에 그 일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과거의 대책에 비해서는 아주 강화된 그런 그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억 이상 그 총사업비인 경우에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예타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그 부품 사재 일본과 관련된 이 대책 같은 경우 예타를 또 면제시켜서 아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지원 대책을 이번에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에서 나온 얘기들은 예. 이번에 이제 부품 소재 정부가 발표한 오늘 말씀 예, 예. 그 저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예, 경쟁력 예. 강화 대책 그 내용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신 교수님께서 이제 그 150개 집중 관리 품목과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3개 품목이 가장 급소를 지금 일본이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볼 때 나머지 품목들은 이 3개 품목보다 영향력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높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3개 품목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본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특히 뭔지를 정부가 선별해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 기업들이 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기업이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은 자기가 거래하는 그 품목만 거래하는 건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몇 %인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대일 의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3개 품목만큼은 아니지만 3개 품목만큼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략 예. 품목이 특히 이거고 다른 걸 관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특히 집중 예, 관리를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당정청에서 나온 내용 159개 품목에 대한 이거는 뭐 해석은 각자 뭐 다 다르실 수가 있어서요.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도체 세계 소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럼 그 다음 품목에 대한 부분들 추가로 보복 조치가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이 뭘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걸 종합을 해보면 이 배터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수님. 배터리가 아마 이게 탄소 섬유 때문에 그런지 아는가 싶은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 다음 그 어떤 보복 조치의 대상으로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배터리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100대 그 품목 지금 들여다보니까 반도체, DP, 자동차, 전자 많은데 이 100대 품목 중에 이제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몰라서 배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는 사실은 거의 지금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100대 품목이 전부 다 저는 우리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제가 159개를 제가 왜 비판을 했냐 하면 제가 작년서부터 제조업이나 부품 소재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100개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15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또 핵심 관리제는 159개라 그러면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서 차라리 그러면 핵심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전 차라리 100으로 해서 좀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관점이고 아까 질문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 배터리만이 아니고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죠?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도 저는 100%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뿐만이 아니라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좀 아까 예, 질문 알겠습니다. 배터리만 만이라고 할 강조하는 필요는 부분에 없다. 그 대해서는 질문에 좀 대해서는 예.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이번에 왜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느냐. 네. 가깝게는 우리가 뭐 강제 징용공에 대한 예. 우리 한국 대부분의 판결에 판결, 불만이 예.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베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평화헌법 큰 개정 계획에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큰 과정에서 예. 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묘한 그 깔보는 것과 동시에 질시,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 일본이 뭐 깔보는 거는 알겠고요. 예. 질시는 뭘까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굉장히 급성장을 해왔거든요. 우리 경제가 20년 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일본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가 쫓아갔고 그렇죠. 일본은 노세에 가는 이런 나라인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미중이 무역 전쟁이 본질은 패권 전쟁이듯이 일본이 한국의 성장, 발전하는 분야를 콕 찍어서 보복을 해서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을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복한 것이 반도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에 예. 핵심 소재들을 공격 삼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 꼽히는 것이 지금 전기차, 수소차, 차세대 자동차들 아니겠습니까? 예. 산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한국이 이런 부품에 대해서 기술력 확보하지 못하고 찔러서 한국이 통증의 정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그러다 본다면 차세대 반도체 다음으로 보복이 올 것이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나 수소차의 부품이 되는 배터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이런 추론을 하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 뭐 품목별로 따져보면 한국이 앞으로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의 시장 규모라든지 한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군요. 예. 지금 당장 타격도 있겠지만은 특히 한국이 미래에 있어서 성장 엔진을 성장 뿜는 동력이 거죠.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아예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조 교수님께서는 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확대를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 꼭 배터리라고 뭐 지목할 물론 필요는 그렇죠. 없을 거고. 예, 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포인트가 조금 더 우리의 취약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 타격을 받을 그런 이제 업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것이고 그렇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성이 낮은 그런 그렇겠죠? 품목이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게 가장 우리의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뭐 일본에서 수입 의존도가 90%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가까운 나라여서 단골 관계여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90%를 일본에서 수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독일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90%를 일본이 실제로 독점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큰 크죠. 그런 품목인 거죠. 그런 품목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서 이런 것들을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품 소재, 이 국산화 정책 이런 것들이 장비까지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어차피 대일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그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품목을 이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출 금지로 갈지 안 갈지는 지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제가 현실화된 보기에- 건 아직 아니죠, 예, 예. 사실은. 예. 지금 정부가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 그동안 포괄 규제를 했던 걸 이제 개별 건별 규제로 가겠다는 거고 90일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게 오용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건 정말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주는 거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공급망에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도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반도체 수입하는 그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과연 일본이 거기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장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일본이 우리한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강제징용 판결.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고 거기까지는 일본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집행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쓰비시에 대해서 자산 압류에 들어갔고, 그래서 자산 압류를 강제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 절차에 이제 들어갔는데 일본이 자산을 강제 매각하지 말아달라, 현금화하지 말아달라.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요구한다 이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물밑 교섭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쓰비시 같은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경고성이고요.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일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취하는 그런 것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자산 매각을 강제로 집행하는 그 단계까지 진입하지 않는 한 수출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네들 말로는 중재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우리 쪽에 요구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는 이제 백색국에서 빼지 말라라고 했던 게 미국의 요구였고,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지금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확인이 된 거죠.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빼는 거를 일단은 실행을 했으니까 일단 하나는 안 된 거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남은 카드가 이제 그 자산 그 매각 조치 그 문제인데 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카드로 쓸지 아니면 실제 그냥 카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도 어차피 뺐는데 우리가 뭘 그거를 안 하고 말고 할 문제가 뭐가 있어?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할지 어떻게 보세요? 7월 1일 그 발표가 있고 7월 2일 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예. 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징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불만이다. 예. 따라서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일본이 원하는 대안이 뭔가 하는 것을 서둘러 파악을 하고 네. 그것을 가기위해서 그럼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는 이렇게 반포하고 실효를 기다리는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을 바꿔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바꿀 수는 없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 문제를 한국 기업이 됐든 한국 정부가 됐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봉합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가는 건데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한 발도 뒤로 안 물러선 것 같아요. 그 김현종 2차장 얘기는 만났다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두 번 갔다고 하는데 네. 그럼 갔으면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고 왜 일본이 반대했는지 누가 갔는지를 저는 좀 말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좋은데요. 예. 7월 2일 날 정부의 이후로 한 달 동안의 그 반응은 좋게 이야기하면 무대응이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 하면 불매운동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죽창을 들고 나서자 뭐 이번에 일본 아주 떡반티를 만들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걸 감정화했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감정화했다고 하기 좀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러니까 조국 씨가 정부냐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한다면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네. 어쨌든 죽창을 들고 뭐 동학혁명을 이야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매우 저는 저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의 태동이 반은 무대응이었고 반은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동력을 반일 했단 감정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커져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베 입장에서 물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좀 확장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자고 했는데 그러게요. 예. 커지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까 뭐 일본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무 우리는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최선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 지금 엊그저께 나온 정부의 대책이 몇 가지 제가 보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걸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우리 어차피 이따 우리가 결론 부분에 살 얘기이기 때문에 교수님 그 말씀은 이제 뒷부분에 듣기로 하고요. 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예. 일본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엇갈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모 장관은 한국이 대부분 판결은 인정한다. 어쨌지만 저도 결국 보일링 포인트는 우리가 만일에 해당되는 일본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그때 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폭발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에 총리실 같은 경우는 강경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베 총리가 있는 총리실 참모들은 대부분 판결 자체를 돌려야 된다는 거고, 일부 이제 정말 그 현상을 걱정하는 관료들이나 또 일부 장관들은 아니 한국이 실질적인 조치만 취해주면 되지 저쪽에서 대부분 판결 난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치가와 그 관료들 간의 생각의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일본의 시각도 지금 명확하게 통일된 건 아니고 칼자루는 아베가 쥐고 있는 건데요. 예. 저는 이미 7월 2일 날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했을 때부터 이미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보는 겁니다. 호랑이 등이요? 예, 이제 이 기호지세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 전에 작년 말에 한국 대부분의 판결이 있었고 일본이 계속 시그널을 줘서 빨리 해결하자 그러는데 한국 정부 그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일찍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냐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7월 2일 날 발표 나와서는 제가 볼 때는 아베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한국이 완전 항복을 하는 수준까지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베는 저는 이 조치를 거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차 조치까지는 예정됐던 거고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아직까지 10월 4일까지가 이제 90일 수출 허가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까지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되지만 저는 그 시간 지나서라도 완전히 뭐 전면 수출을 뭐 금지한다든지 하진 않겠지만 일부 조건을 붙여서 물량을 제한한다든지 뭔가 피해를 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정부가 그 전에 7월 2일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있지만 7월 2일 이후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강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했느냐는 건 좀 별다른 이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데 항복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겉으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아베 쪽이 입장이 너무 강경하고 지금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과거 같으면 가능했던 그런 수준의 타협안으로서는 지금 한국 정부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한국 국민 정서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국도 예, 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물밑 접촉을 하더라도 그 겉으로는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럼 이번에는 조 교수님 얘기 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우리 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뭐 일본이 무시하는 건데. 예, 일본이 어떤 그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판결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해서 현금화시켜서 무슨 그거로 말씀인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것은 타협을 해서 여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이미 물밑 교섭을 통해서 1+1, 즉 그 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그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들,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기업이 일부 기금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 이런 일본 기업도 기금을 출연해서 1+1로 기금을 모아서 피해를 본 그 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배상금을 이 돈으로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한테 제의를 했고요. 그랬죠. 근데 일본 기업이 이걸 단칼에 거절을 한 거죠. 그거 갖고 안 되고 한국 정부도 그 기금 출연의 일부 포함될 것을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아니지만 그걸 요청하는 거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뭐 개인의 청구권 문제라 그걸 정부가 들어가면 안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것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이제 교착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정부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예. 저 지적 하나 할게요. 예. 그 일본의 경제산업 그 차관이 그 세계 품목에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7월 1일입니다. 예. 그 6월 30일 날 그 전날 벌써 일본에는 보도가 다 됐습니다. 석간에서. 네. 그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날이 7월 1일입니다. 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설명에는 그 문구가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책을 말해.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예. 없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6월 30일, 7월 1일 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한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방향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미루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예. 안에는 뭐 3+1이니 뭐 12대 선도 이런 이야기만 있지 소재 부품 장비는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그 제조업 예. 나왔는데 그 이야기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는 취지에 약간 이제 강경했죠.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말에 앞서 우리가 당정청에 고위 당정협의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나온 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얘기를 좀 들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 포인트는 정부가 잘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평가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사실은 이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DJ 때부터 역대 계속했었죠. 정부에서 예. 외쳐왔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 보고서도 아마 뭐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간에 있던 보고서를 이제 좀 수정해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기업에 몸담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해서 10년간 120조, 13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예. 매년 1조 원 이상 1조 원 투자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일에 이제 국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고 있던 제품을 팔 겁니다. 덤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팔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열심히 개발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술 산업 수준이 올라와야 일본에 대한 어떤 경제적 어떤 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개 제품을 이렇게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근데 또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최선의 대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과연 기업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싸게 사서 그걸 조립해서 만드는 기업 경쟁력을 가진 것이지. 그렇죠. 생산성이 안 맞게 국산화했다 하더라도 비싸거나 조금 퀄리티가 낮은 걸 썼을 때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주는 압박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책이 저는 오히려 너무 수비적이고 좀 공격이 없다는 데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의 국산화가 되고 그렇진 않지만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본 소재 부품 부채들을 속이 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일본 정부가 압력을 해서 수출하지 마, 그래서 수출 안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뭐 이를 들면 2, 3년 혹은 5년 내에 국산해가지고 자기들 팔로가 막혀버리면 자기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5년 뒤에 이런 품목을 전부 국산화해가지고 우리가 국산화를 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관한 압박의 일환으로서 자 일본 니네들이 이런 거 무기 삼으면 우리가 궁극적 국산화해서 앞으로 니네들 탈피할 거야.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시면요.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일본이 성장률 0.8%였고 또 3년 만에 1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대해 작년 240억 불 무역 흑자. 미국하고 한국 말고 일본이 지금 무역 흑자를 낸 데가 없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계속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나가면은 단기적으로 일본이 카드를 쓰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안 하고는 일본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아베노믹스라는 게 뭡니까? 결국 엔화 같이 떨어뜨려서 일본 제품 수출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조치로 하면서 또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장의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일본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서 자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그리고 일본 산업계로 하여금 정부로 비판을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좀 살게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조치 성격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면에서 뭐 굉장히 어떤 요소 이렇게 대응책들이 뭐 잘 마련됐다라는 평가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발빠르게 내놓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어차피 기업이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정부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 뭐 이런 그 대책을 내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투트럭이라는 거군요. 정부는 이렇게 어떤 대응하는 것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이에 이제 기업은
이런 기술 개발 계속 해야 되는 기술 개발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어떤 포인트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을 그동안 쭉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서부터 사실은 소재 부품 산업을 쭉 육성해 왔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6% 수준에서 지금 10%, 13%, 16% 수준으로 16% 정도 많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줄었어요. 그렇죠. 비율로 10%포인트 줄었다는 것은 물론 수십 년에 걸친 거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재부품 산업 육성법이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시법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의 그런 그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경제 안정을 위협받는 이런 상태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의 위협에서는 좀 벗어나기 위해서 상시법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상시법으로 바꿨다는 포인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변화가 있는데요. M&A 관련해서 소재부품 관련돼서 지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기술을 이제 국산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외국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M&A를 통해서 그 기술을 확보하는 이런 것을 아예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러네요. M&A라는 것은 그냥 수익성 차원에서 결정되는 그런 그 문제라고 봤는데 소재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서 그런 그 소재 부품 산업 관련된 그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M&A 같은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과거의 대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으로 바뀌고 그러게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단기간 내에 그렇죠. 성과를 볼 수 있는 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제 압박 조치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고 만약에 일본이 정말 수출 금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화되고 아주 더 신속하게 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의 수출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수비입니다. 수비, 방어고요. 그렇죠. 사회자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런 공격을 우리도 사실은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목적은 그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자산 매각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WTO 체제를 정면 완전히 위반하는 위반하는 거니까 실제로 속마음은 그거지만 겉으로 얘기할 때는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해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수출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거죠.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일본이 저렇게 부당한 그런 경제적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복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수출 규제를 한다면 우리도 예. 사실은 자유무역 질서를 이제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농수산물이 방사선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수입 규제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처럼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의 공격은 오히려 세계의 여론을 그러니까요.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하되 자유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지켜가면서.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공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시장이 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양이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대 이상으로 낙폭이 커졌네요. 2000선 깨져서 좀 꽤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거의 4% 가까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환율은 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1,200원 넘은 상태가 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0억 넘게 현재 불과 1시간 반 조금 더 지났는데 1,000억 넘게 팔고 있는 모습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시장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된다고 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이 중소기업들 이제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정부 대책 나온 거 앞서 이제 두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평가하시는지요? 이번에
이거 정확한 법이네요. 오늘 아침에 부품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게 2001년인가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그때는 부품 소재 특별법 였습니다. 예. 이게 장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추가된 장비가 거죠? 들어온 게 언젠가 하면은 이게 뭐 이 정부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제조업 활력 대책 혁신 전략에 보면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글로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포인트는 이게 소재, 부품, 장비 그 특별법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다음에 뭐 아까 조 교수님은 뭐 김대중 정부서부터 소재 부품 그랬는데 제가 한국은행 조사부에 있을 때부터 소재 부품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연구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단 문제는 말씀이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줘야 되는 게 부족하다는 그래 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2019년도 하반기 그 경제 정책 방향이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는데 여기도 계속해서 뭐 AI 이야기하고 뭐 3대 혁신 산업 이야기하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그동안 신산업, 뭐 그다음에 뭐 8대 선도 산업, 뭐 무슨 3+, 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핵심을 저는 자꾸 비껴가고 있다고 봐서 이번에 정말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만이라도 이 정부 때 정말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연 1조가 아니고 저는 연 10조, 15조 정도를 투입해서 한 10년 정도 간다라고 하면 정부가 한국 국민들이 아무도 저는 반대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정부의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의 정부 정책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영향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대책이 오늘 나온 것도 매우 그동안에 나왔던 것의 그 강도가 저는 크지 않고 아직도 정부의 이 머릿속에서는 AI가 있고 바이오가 알겠습니다.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번에 좀 예, 지금 뭐 신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을 잡는데 뭐 찾는데 이렇게 골몰하다가 우리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부분과 즉 전통 제조업 쪽이겠죠. 이런 쪽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질적인 성장을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 교수님 말씀은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내용이네요. 다만 이제 이게 책상머리에서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이해를 충분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엊그제 당정청 그 협의에서 나왔던 내용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맞대응을 하겠다고 내놓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가님들이 뭐 이 얘기를 굳이 반복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백색 국가도 우리도 백색 국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159개 품목 집중관리 대상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방사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각하겠다. 도쿄올림픽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뭔가 부각을 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대응을 하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잠깐 지적을 하신 부분이긴 해서 수위 조절이 적절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역풍을 걱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저도 인식은 같습니다.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됩니다. 예. 경제 보복을 서로 상대방 총살하면 승자 없는 둘 다 패자가 되는 거고 어느 쪽이 더 피해가 크냐 적으냐 그 이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일본을 공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강경 대응이 결국 협상 테이블 그 끌어내기 강경 대응을 위한 강경 대응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은 보면 굉장히 우리 아픈 곳을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처음에 반도체 찌르고 계속 한국이 꼭 필요하는 그런 것만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민간의 불매운동도 그렇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허공에다 총으로 일본은 딱 정확히 핀포인트에서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불매운동이 보면은 무슨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일본 상표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제가 그 회사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이소 같은 회사는 물론 자본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3,000명을 고용하고 있단 말이죠. 유통은 현지 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납품도 한국 제품 팔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한국 업체들부터 소싱받은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익 송금 과실은 일본 좀 되겠죠.
근데 다이소가 망하게 되면 일본에 미치는 타격은 그다지 얼마 크지가 않고 없죠. 우리나라의 다이소에 근무하는 많은 한국인 종업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한국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세븐일레븐 뭐 편의점 같은 세븐일레븐도 그렇고 그렇고 지금 심지어는 예. 일식집, 뭐 스시바 뭐 유니클로 이런 데까지 다 들어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일본이 아픈 데가 어디냐. 불매운동 그래서 맞는 보면 말씀입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뭐 아베가 굉장히 중점 정책으로 하는 내세우는 게 관광업 진흥이고요. 지금 예.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4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실제로 한국인 비중이 큰 몇몇 지방에서는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일본 쪽에 많이 떨어지는 거. 이를테면 완성품 형태로 수입이 되고 한국인 고용이 많지 않은 일본 자동차를 불매한다든지. 근데 뭐 다 일식집 사장님들 한국 사람들인데 그걸 뭐 예, 이런 식으로 맞는 감정적으로 말씀입니다. 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 저는 이제 불매운동 이 그렇게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리드하시는 분들이 냉철하게 일본에 타격을 줄 맞는 수 있는 거 말씀입니다. 아니야.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경제적 보복 조치가 있고 경제적 보복 조치가 있는데 뭐 비경제적으로는 이제 도쿄 올림픽의 안전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지소미아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후쿠시마산 그 농산물이 그 도쿄 올림픽 그 뭐라 합니까? 거기 저 선수들한테 뭐 식사로 제공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있어요. 데서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아까 그 경제 문제를 건들지 말고 그걸 건드려 저는 뭐 그것도 좋은데 차라리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경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예. 우리가 305억 불 수출하고 546억 불 수입을 합니다. 작년에 250억 불 정도 241억 불, 되더라고요. 해마다 250억 불 정도의 예. 무역 적자를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한국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죠. 중간재 부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한 10개 그 정도 지나고는 대체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자꾸 일본에서 예. 수출 제한하니까 우리도 백색구장 우리도 수출 제한하자는데 그래봐야 저는 우리가 일본이 아쉬워하는 거 별로 파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 레버리지를 중에서 뭐 비관세 장벽으로 일본 제품이 한국에 수입되는 걸 뭐 하여튼 까다롭게 한다든지.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수출품에 대한 수출품에 대한 거고. 일본에서 우리가 540억 불 수입하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하는 부분에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별로 뭐 자동차라든지 예를 들면 예. 맥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건 물론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 근데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저는 뭐 관세 카드도 만져야 된다. 물론 뭐 WTO 뭐 그거는 걱정해. 이제 제소권이 근데 될 거였었어. 제 생각에는 그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엄청난 무역 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니네들이 사실 일본이 수출을 뭐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자해행위거든요. 예. 그걸 자해행위하면 한번 붙어보자. 예.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서 예.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만만치 않다. 협상 테이블로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압박을 무슨 주기 위해서는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강경한 카드도 흔들 필요가 있다고 김 봅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일관되게 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라. 조 교수님, 그 당정청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한 여권 관계자가 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품목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일본의 아픈 포인트다, 핀 포인트다, 우리가 공략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어떤 걸로 좀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일본한테 그 타격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산업과 달리 자동차 산업은 그 국내 수직 분업 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그렇죠.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자동차 이런 것이 그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국내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95%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도 수출과 관련돼서 공격 포인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국제 여론의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보고요. 다만 지금 수입과 관련된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무역 적자 국가 아닙니까? 대규모 그 수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일본도 지금 수출에 굉장히 의존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내수가 지금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상태고요. 일본의 수출 비중은 작지만 성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비중이 작은 수출이 지금 성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에서 수입을 그만큼 줄이면 일본의 수출이 그만큼 그렇죠. 타격을 보는 거죠. 특히 저는 지금 뭐 다이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불매 운동이고 예. 아직까지 지금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정당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 그 WTO 소송에서 진 게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수출 아닙니까? 예. 그거 갖고 사실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일 텐데도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그 지역,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의 굉장히 주력 그 지지가 농어촌 맞아요.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방사능 그 오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예. 그리고 그것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정보 통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한테도 사실은 방사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한테까지도 이것이 여론화되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아베 정부가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좀 더 건강 문제, 그러네요. 이런 문제를 예. 아주 적극적으로 대기할 필요가 약간 있다고 소프트한 생각합니다. 분야에서 오히려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게 예. 더 아플 수도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광이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그 관광 거부 운동이지만 우리가 한국 정부가 봐서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쪽은 여행 자제 구역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여행객들한테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여파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국 관광객은 어차피 일본을 잘 안 가는데 일본에 많이 가는 중국 관광객들도 의식이 한국의 되죠. 그에 의하면 공식적인 그 자료 조사에 의하면 후쿠시마 반경 몇백 킬로까지 상당히 예.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세계에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그리고 일본 국민들한테도 이런 사실들이 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아베 정부 지지가 계속 유지되는 한 일본 아베 정부는 강경하게 입장을 취할 그러겠죠. 것이고요.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의 지지도가 높다면 대일본 정책이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지지도가 떨어지면 또 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이 그렇죠. 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광도 뭔가 그동안의 민간 차원에서보다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물론 뭔가 이렇게 좀 걸릴 만한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있는 도쿄 올림픽하고도 좀 그렇죠. 연결할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와 관련된 어떤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은요. 예, 우리 이제 신 교수님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일본을 제가 예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들어볼게요. 계책이 있다면. 네. 아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등으로 1억 3천만 불 수입을 해요. 예. 이걸 이제 까다롭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뭐 방사능이든 뭐든 우리가요 똑같은 품목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5억 300만 명입니다. 우리가 더 많다 이거군요.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 그러는데요. 담배류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한 400만 불인데요. 우리가 담배와 유사한 제품으로 수출하는 게 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든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보복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렇게 되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조 교수님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일본 여행을 공식적으로 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일본 해당 부서에서 한국에 지금 일본 관광객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한국에 여행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라는 해당 부서의 어떤 장이 어저께 발표를 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 이제 드디어 관광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 관광을 자제하겠다는 저는 신호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불매운동 관광이 이제 되치기가 왔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불매운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예. 정부는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을 이렇게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는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 매우 위험하다. 신체적으로든 네. 뭐 정신적으로든 위협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실제로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아니고요. 예, 보도가 됐는데 뭐 한때 일본 네티즌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도 있는데 어제 날짜로
일본 정부에서 이제 한국 여행 뭐 주의보 비슷한 걸 내렸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일식집에 가는 것조차도 지금 뭐 일제차는 길을 맞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리코션이고. 근데 뭐 관광 같은 거 저는 그래서 아까 막 허공에 총 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맞출 수 있으면 총을 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관광은 일본이 한국에 일본 사람이 한국에 해마다 300만 오고 우리는 750만이 간단 750만이 말이에요.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근데 물론 길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관광 같은 카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많이 가니까 그 붙어서 될 만하다 그러면 지금 이게 100대 분류 중에서 우리가 붙으면 안 되는 게 거의 뭐 90개가 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매운동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자꾸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불매운동은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도웁시다. 이게 이렇게 가야지. 지금 만약에 어패류를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예를 들어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면요, 우리 농어가나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화훼 농가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해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결론은 같아요. 이게 대화로 풀지 이거를 경제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예. 우리가 자꾸 약세를 이것 고려하고 저것 고려해가지고 일본한테 이거는 무역 질서에 안 맞게 빼고 이거는 일본 고려 그렇게 하면은 일본은 지금 제가 볼 때 아베 정권의 속성은 그러면 그래서 한국을 얕잡아보지. 예. 그 더 강한 조건을 하려고 그러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물론 저도 뭐 불매운동 뭐 마구잡이 펼치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일본의 아픈 곳을 딱 골라서 핀포인트해서 한 번씩 찍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휘발유 경유를 수출을 금지시키십시오. 뭐 그런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죠. 휘발유 이거 경유야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답을 드리고자 하는 바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이랑 싸워서 특히 일본이 우리한테 좀 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안보 논리를 끄집어내면서 한국에 수출 보복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그거를 동의할 우리 국민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 반 남았네요. 세 분 모셨으니까 세 분한테 딱 1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 세 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각 부분 1분 정도씩만 우리 조 교수님부터 1분 딱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아베 정부가 지금 굉장히 무리한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하고 일본 국민들을 전 구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듯이 우리가 일본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온 분들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일본 국민들로부터 아베 정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그 여론 정치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베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본 국민들을 아베 정부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한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외교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재나 부품을 국산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그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자세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이 우리 아픈 곳을 찌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어떤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 그 우리도 일본의 아주 취약한 점을 골라서 찌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뭐 지금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그냥 전반적인 반일 감정을 퍼뜨린다든지 무조건적인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어쨌든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개인 간의 감정을 한 것을 철저하게 국민들하고 정권하고 분리시켜서 아베 정권이 노리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픈 데를 지적해서 어쨌거나 나중에 또 우리도 조금 양보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빨리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피해 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많이 만드는 것에 그전 승부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서 첫째, 해당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후방 기업이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해 기업을 해당 기업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방 후방으로 다 확대를 해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도대체 어떤 기업이 피해 기업이냐를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가 구제가 되면 그 구제의 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피해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정부가 밝혀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가 빨리 풀어주는 예. 것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게시판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감성적 대응은 금물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본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불친절하지 않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지금 대응하시면 우리가 어디 뭐 일본인 관광객 두들겨 팼다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는 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은 설사 할지언정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을 우리가 뭐 경한시하거나 일본 국민들을 뭐 이렇게 피해를 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일본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흥분하고 이러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강경하게 대할 건 강경하게 대하면서도 우리가 좀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보여준다. 라는 게 아마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오늘 신세동 교수님, 김연학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과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간 차원이죠. 일본 나고야에서요. 지금 이제 그 국제적인 일본에서는 최대 국제 전시회라고 그러거든요.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이 나고야에 있는 그 곳입니다.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가 됐는데 전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러자 같은 전시회 작품을 낸 한국 작가 2명도 이 검열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자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지 마라. 일본 아이치현 미술센터 앞에 일본의 양심적 시민 30여 명이 모여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政治家の検閲や圧力に屈すること、犯罪的な脅迫文に屈することは今後に類を及ぼす判断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中止は最悪の選択です。 시인과 소설가 등 일본 문인 천여 명이 소속돼 있는 일본 팬클럽도 성명을 통해 동감이든 반발이든 작가와 관객 사이의 소통을 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임민욱, 박창경 두 작가는 자신의 작품들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열이나 폭력에 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는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한 기념관에 전시됐던 소형 소녀상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소녀상 전시 중지를 일면 주요 기사로 비판했고 전시 중지 철회를 위한 인터넷 청원에는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소녀상이 전시된 전시회장 입구를 흰 벽으로 막았습니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석영, 김운성 작가는 주최 측의 일방적인 전시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순애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정말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나고야 이 지방자치단체죠. 여기에서의 압박 때문에 결국 못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비판을 참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제징용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지금 경제 무역 보복 조치에 이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을 지금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반문명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게 지금 일본에서 최대 국제예술제고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평화의 소녀상이 나고야 공공미술관에 전시된 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계속 그 국제 수준에 걸맞지 않는 일본의 그 국제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 보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문화 행위까지 이렇게 검열을 하고
거의 뭐 예술가들을 지금 인권을 유린하는 그렇죠. 행위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자국 내 예술가들한테도 하고 또 지금 독일에 있는 그 평화의 소녀상 전시도 철거하라고 압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가 됐다고 그러더군요. 하나는 철거가 됐고 지금 이제 하나 또 남았대요. 예, 지금도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이 행태들이 과거에 우리가 자꾸 얽매이는 것도 안 되지만 과거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의 그 일본의 잔재를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지금 그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좀 최평론가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요. 제가 주말에 그 주전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왜 이렇게 일본이 그 과거사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치중을 하는지 과거사에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꼬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 나고야 비엔날레에서 이 평화의 소녀상 철수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독일권도 그렇고 결국은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는 거지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원죄를 좀 참회하고 당당하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국제사회에 걸맞는 위상으로서 일본을 지금 경영해 나가면 되는데 자꾸 그걸 이제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에 있는 어떤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반한 감정이 있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지금 현 정부가 밟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또 하나 그리고 참의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54세래요. 나이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때로는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우려 내지는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일본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진지한 성찰이 좀 부족한 세대라고 진단을 좀 하더라고요. 아, 그 50대 중반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일 외교를 펼 때 그 연령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한 채널이긴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일 항의를 했다가는 오히려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세대별로의 그 접근, 그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거에 올바른 해석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그거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인지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이 좀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가 뭔지도 모르시더군요. 그렇죠. 그 인터뷰하는 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 상대로 우리가 막 굉장히 어떤 반일적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러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그걸 먼저 좀 선행적으로 그 일본에 있는 그 민간인들이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렇죠.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에 대한 사적 그 고찰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고야에 있었던 그 예술제 이 비엔날레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 그런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인들한테 잘 모르는 일본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럼 이 전시를 막았다고 하면 되겠군요. 마치 이제 도둑이 재발 저리는 그렇죠. 것처럼 이번에 전시회 제목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이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그래서 정부의 어떤 억압으로 전시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평화의 소녀상도 해당이 되고 그 일본 위안부 그 사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문을 닫게 돼서 전시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10월 14일까지 하기로 했다는 건데 지금 뭐 오픈한 지 3일 만에 전시가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시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지금 계속 그 시위를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 얘기 좀 해보면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케 논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케는 이제 일본의 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알고 보니 뭐 정종이었다. 근데 사실은 뭐 사케를 먹느냐 정종을 먹느냐는 것보다도 이제 이런 중체단 시절에 이렇게 뭐 술을 먹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식으로도 논란이 또 좀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케 논란이었다가 민주당에서 우리 국내산 청주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증거가 이제
뭐 수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논란은 이제 술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김재원 그 네, 앞서의 한국당, 그런 예, 또 의원 얘기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또 정쟁처럼 이쪽에 이제 술 때문에 공격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쪽에 또 술이 또 공격을 받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장군 번근식이 지금 돼 버렸는데 예. 어쨌든 김재원 의원 건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 건도 그렇고 일단 술을 그날도 그렇고 이제 8월 1일도 그렇고 2일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경제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밥을 먹을 때든 어쨌든 저녁을 먹을 때든 술을 먹어서 남한테 그렇게 티를 내는 거 김재원 의원은 확실히 티가 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게 이제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새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어쨌든 그런 2일 날 배제된 이후에 점심 때 그렇게 뭐 고통스러워서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술은 안 먹었으면 어쨌든 문제는 되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술은 어떻게 보면은 빌미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중차대한 상황이다. 그 원래도 경제가 사실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까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터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모였던 그 높은 사람들은 낮술이나 먹고 있으니 뭐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아무래도 이게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 자꾸 논란이 커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술을 먹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라서 우리가 그 술 문화에 좀 관대하잖아요. 특히 뭐 남성들의 술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거든요. 술을 먹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주치 경감이라고 해서 지금 가볍게 처리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에서도 뭐 꼭 뭐 범죄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엄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중해야죠. 예. 그렇게 시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김재원 의원 건에 의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 이제 술 논란이 생긴 거는 뭐냐면 서로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요. 시각. 그래서 실수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점수를 깎아가지고 그 반대급부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반사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재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경제보복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뭐냐면 강경하게 대하는 게 총선에 유리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좀 유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제보복 문제를 어쨌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풀어가지고 잘 풀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가는 건데 의도가 그랬다고 하는 면은 좀 약간 문제를 풀 때 진정성 있는 접근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사적인 너무 목표가 강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영의 이익 때문에 국익을 좀 멀리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뭐 득달같이 공격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또 청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애국과 그 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친일 집단으로 매도당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8월 2일 날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먹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이제 어쨌든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그 파장이 이어지는군요. 근데 사실은 추경을 100일 만에 통과시켜놓은 정치권이 무언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좀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자. 조국 수석 얘기는 참 계속되네요. 서울대 복직하겠다고 해서 서울대에서 비판 여론이 계속 일고 있다. 이거는 우리 최평론가님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얘기고 이번에도 부산을 방문한 거가 또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이래서 뭐 총선 출마하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참 화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단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제 8일, 9일 얘기하대요. 발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건 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뭐 임명직 공무원이니까 또 휴직을 하더라도 뭐 어쩔 방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총선에 과연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연말쯤 돼야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전 수석의 저런 이제 행보는 장관 마치고 내가 총선을 나가겠다 이런 결정을 해놓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전략적 어떤 행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전략적 행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PK 지역의 민주당 여론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는 일단 다 이겼는데. 압승을 했지만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년 총선에서 이제 PK 지역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민주당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PK를 지금 선거에 압승하려면 뭔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인물 중심으로 가는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조국 수석을 계속 이제 뭐랄까 그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갈 것처럼 이제 하는 해서. 거를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뭡니까? 거기 소주 3병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진에. 그러면 뭐 사케를 빗대어서 소주를 올려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지역색에 걸맞는 그 지역색의 어떤 그 유대감을 끈끈히 할 수 있는 소주를 3병 올려놨기 때문에 그 지역 소주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거기 예. 뭐 이렇게 생선회랑 예, 소주병이 예. 같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의 저런 행보가 그렇게 비난 여론과 이렇게 탐탁치 않게 하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전략적인 행보 같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딱 장관 마치고 총선 나간다. 이건 결정을 아직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관 되고 나서 불과 3, 4개월 만에 네. 다시 이제 총선에 나가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그러게요. 어쨌든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뭐 표로 뭐 판단을 하시겠죠. 그건 뭐 내년에 결정될 문제니까. 간만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뭐 여전히 시끄럽네요. 뭐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해서 뭐 그 전에 혁신위원장 사퇴했던 주대환 위원장이 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손학규 대표 뭐 얘기도 또 뭐 총선 전략 관련해서는 얘기도 네, 나온다고 네. 하고 등등등. 왜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한테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바른미래당 자당 의원들도 총선 전에 바른미래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미 진단은 났어요. 총선 전에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단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각자가 서바이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싸움인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바른미래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세 가족인 거잖아요. 유승민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그리고 이것이 좀 이렇게 약간 또 양분돼 가지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이제 나눠진 거죠. 손학규 대표계하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계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연대하는 형세이고 그러면서 그 비당권파가 손학규 대표를 이제 자리를 이제 물러나라고 하면서 혁신이 안을 이제 만든 건데 실제 또 혁신이 안은 위원장은 손학규 대표가 임명했거든요. 말씀하신 주대환 전 위원장. 예. 근데 주 위원장이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한 거는 뭐 나름 손학규 대표를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유승민 의원한테 나와서 당당하게 임하라. 그래서 보수 재건에 그 의견을 피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바른미래당은 개별적이든 당 차원이든 뭔가 이제 선거가 사실 이제 그렇게 오래 남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큰 액션을 취할 때가 된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이 이제 추석 아닙니까? 9월. 그렇죠. 이번에 좀 빠르죠. 추석 때까지 10% 정도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그거 부정하는 얘기도 한 바가 있지만 어쨌든 그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뭐 비당권파가 나가든 당권파가 나가든 뭔가 이렇게 갈라서는 게 가시화되지 않겠냐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29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이 현재 의원이 29명이고 그러면은 큰 당인데. 일단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이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그 교섭단체로서 갖는 그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러니까 그 돈하고 한 50억 정도 되는 당의 자산과 그 다음에 대표를 계속 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공천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민주평화당이 지금 또 거기도 당권파 비당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당권파 바른미래당의 당권파가 합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3지대에서 할 거냐 아니면 바른미래당 내에 와서 할 거냐 이건데 제3지대설이 좀 일단 뭐 설득력이 좀 있게 들리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에 되면 아마 이
야권의 재편에 그러게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에 그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정치인들로서의 어떤 모습,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모습을 좀 잘 보여주면서 그런 내부 추스리는 일도 네. 좀 했으면 좋겠네요.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행사에 전시 중이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다 말씀드렸죠. 예고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들이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녀상의 전시를 막았냐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반발을 비롯했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 원인이 그들의 감추고 싶은 과거사를 계속해서 감추고 싶다라는 데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Thank you.